맨날 뭐 미국이 부양책을 쓸 거다 기대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주식시장은 실적과 유동성이다. 앞으로 2021년 실적과 유동성 보면서 어떻게 주식시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실적과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돈이 많으면 일단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뭐 인플레이션처럼 올라가는 그런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건 확실하고요. 근데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게 그냥 돈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개인 소득이 올라오는 면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계속 가격을 올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냥 집에서 사니까 괜찮은데 주식은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돈의 힘으로만 주가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팔게 돼요. 이거는 아니다. 팔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되고 요걸 갖고 있으면 뭐 배당이 얼마 생기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와야지만 갖고 있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엔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이때가 버블이었구나 이런 걸 겪게 되겠죠. 그럼 지금 뭐 바이오스 때문에 뭐 금리가 제로다. 뭐 좀 지나고 나면 언젠가 금리 올릴 때가 오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업 실적 없이 돈의 힘만으로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야 신난다 하고 나중 사람들은 쓰레기 청소 다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청소 그건 좀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돈이 많고 해서 막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은 못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돈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지금 행동에 주가가 올라갔다. 돈 많아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실적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거는 나중에 금리 올릴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 살려고 그냥 빚을 왕창 떼겨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미래 세대한테 그 부담 다 넘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뭐 아까 뭐 저기 라가르드 총재나 파월 의장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성장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뭐 미국이 부양책을 쓸 거다 기대하는데 아니 그게 화수분은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돈 이렇게 퍼부어대 가지고 지금 뭐 중국하고 뭐 패권도 뭐 그렇고 유럽하고도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더 그렇게 돈을 푸는 나라는 아니에요. 지난번 워낙 급하니까 풀었던 것이고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갈 것이고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거는 좀 상당히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새로운 추세에 들어가 있는 기술 혁신의 코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또 크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지수 전반을 끌어올리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는 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좀 집중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니까 되게 특이한 점이 1차, 2차 양적 완화할 때는 대충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 주가 같이 오르다가 3차 양적 완화 하면서 미국 주가만 계속 오르고 그때부터는 한국은 디커플링 돼서 그 다음엔 그 박스권에 빠졌더라고요. 2020년대는 지금처럼 한국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 미국하고 한국 간의 주가 어떻게 변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IT 빼고 나면요. 2012년이 고점이었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수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수출 빼고 나면 2012년 이후로 수출 금액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2012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빼고 나면은 주가도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2012년 수준에서 끝나버린 건데 반도체가 2016년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 수출을 끌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올라가면서 그나마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주가도
그러면서 2017년 주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지금 2000 아니다. 지금 1600이 되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게 약간 떨어져 나가면 디커플링 되면서 이쪽하고 이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뭐 이쪽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쪽은 치고 나가고 이쪽은 이제 계속 악화돼 나가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자동차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자동차 두 가지 엔진을 갖고 이제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2012년, 13년 뭐 이때 15년, 16년 이때부터는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 엔진을 더 붙인다고 한다면 글로벌하게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이게 뭐 배터리니 화학 쪽이 또 붙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돌아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여기 보면 뭐 저기 삼성전자 있죠. 현대자동차 있죠. 여기 LG화학 있죠. 하다 보니까 워낙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은 재봉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점점 누적되고 야 한국하고 뭐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피해를 본 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지금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현상은 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한국 매수가 아니고 특정 종목만 사는 것이죠. 아, 한국 주식을 전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만. 네. 이제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옛날처럼 뭐 국가별로 뭐 한국 몇 % 사고 이런 거 없고요. 네. 딱 그 종목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해도 이쪽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갔던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 전혀 시세가 없거든요.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코스피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옛날하고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외국인들은 없고요. 외국인 매수도 상당 부분이 기계입니다. 기계. 로봇들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조정하는데 옛날 같으면 사람이 조정할 때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너무나 많은 걸 못 보기 때문에 뭐 저기 신흥국 지수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몇 %지? 한국 15%. 우리가 지금 12% 좀 작네? 3% 더 사자. 뭐 살까요? 저기 있는 종목 쭉 해가지고 그냥 주문 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전체 종목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흥국 시장에는 전체 종목을 쫙 깔아놓고 요 한 종목을 편입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한 종목 넣으면 우리가 지수 따라가겠는데 요건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건 다 빼고 요 몇 개 종목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배정을 안 해요. 이제는 기계들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종목 하나하나를 놓고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갈수록 큰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 자금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국내 이제 자금은 이쪽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팔고 안 올라가는 거 저거 사는데 이쪽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죠. 김민구 상임님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이 30% 까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종목은 사도 되지만 돈을 잃어도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여러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지 몰라요. 네. 그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다.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하고 해요.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가 있거든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내가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 많아요. 그리고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할 때가 있고 네. 폭락할 때가 되면 삼성전자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가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하게 경쟁이 어떻고 뭐 야 이거 주가가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 바꿉니다. 내가 지금 이자도 나가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걸 들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손실을 안 상황에서 팔아버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뭐 가온으로 주식하지 마라, 빚보증 서지 마라 이런 거 딱 적어놓고 네. 다시는 안 한다 뭐 이런 경우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거 잃어도 괜찮은 돈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 100% 다 잃는다는 건 아니고 한 30% 떨어지고 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한 30% 떨어질 때 떨어져도 나는 뭐 괜찮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그것도 큰 종목들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30% 떨어지면 글로벌 시장이 그 정도 다 떨어졌겠죠. 그러면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그 30% 떨어질 때까지는 뭐 버티고 30% 떨어져서 계속 버틸 수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세상이 오기 전에 손절매 들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위에 주식을 100명이 시작했으면 90명이 그런 일이 생겨요.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저렇게 되면 벌 거야 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내가 이 돈 잃고 여기서 30% 마이너스 나고 또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21년의 금리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아마 그런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는 조금 특징적인 현상이 중앙은행이 금리 안 올린다고 너무나 확실히 약속했는데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이거는 산업계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 산업의 제조업이나 기업들,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보통 1년, 2년, 3년짜리 금리인데 요 금리는 안 건드리고 자본시장에 뭐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 계산할 때 중요한 금리는 10년짜리 금리예요. 네. 요거가 올라가는 걸 지금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 금융시장에서 좀 금리 올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는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중앙은행 금리 안 올리고 그리고 그런 금리는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투기적인 움직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기를 하고 그럼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가계로 돈 나가는 걸 여러 나라가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려가면서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요. 미국 은행들도 소비자 대출을 막 줄여요. 줄여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까지 막 올리고 있죠. 가계한테 가상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21년을 생각해 보면 뭐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장기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일반적으로 받는 소비자 신용 이런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년은 조금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건가요?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죠. 밑에서는 돈줄을 계속 조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야 이렇게 돈 많을 때 빨리 IPO하자. 기업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돈을 쭉쭉 빨아당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돈이 다시 주식시장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깔려 있는데 은행들도 이 돈을 조금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IPO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